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10월 5일 고영신의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철옹성 같은 친여 세력들이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수, 친문 지지자와 비판적, 양심적 지지자 그룹으로 나뉘면서 향후 우리 정치 지형에도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나와주시니까 네. 또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윤 대표님을 너무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윤 대표님만 나오면은 그냥 구독 또 조회수가 팍팍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많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엊그저께 10월 3일 날이 개천절이었거든요. 예.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하늘이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광화문에 몰린 사람들의 민의가 이 정의와 공평, 신뢰 사회를 향한 그 열망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때랑 다른 게 자발적이, 지난번에 반포대로는 일괄된 피켓 누군가는 만들어서 공급한 냄새가 조직적인 냄새가 만들었거든요. 똑같은데 여기는 집에서 손수 만들어 온 피켓, 아주 자발적인 이런 게 상당히 눈에 띄었고, 또 하나는 여성하고 젊은이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 조국 사태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말로는 공평, 뭐 신뢰, 뭐 같이 살자 해놓고 정의를 얘기해놓고 자기네 다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말아 드셨어요. 특히 학교 교육기관까지 그냥 다 가짜 표창장부터 다 엉터리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된 젊은이하고 특히 여성들이 저놈들은 안 되겠다, 이런 분노가 좀 많이 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아마 반포대로 사람이 몇 명 왔는지는 뭐 누구도 잘은 모르지만 반포대로에 200만 모였다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천만 정도 안 될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그 집회를 보면은 사실 뭐 보수단체 집회 오면 대부분 60, 70대 노인들, 탱크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국민들 뭐 노소, 남녀 구별 없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자발적인 힘.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저력. 그런 게 과거 촛불 집회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촛불 집회의 민의를 이 문재인 정권이 와갖고 싹 어떻게 보면은 바꿔버렸죠. 바꿔버렸어요. 촛불을 독재로 바꿔버렸죠. 자기들의 이익 편취하는 권력을 나눠먹는 그런 행태로 바꿔버렸죠. 촛불을 장작불로 바꿔가지고 자기네들만 불을 쬐고 있어요. 거기다 고기까지 구워 먹지 않습니까? 거기다 고구마도 구워 먹고 자기네끼리만 고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지. 이번에도 촛불하고 다른 점이 뭐냐?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촛불 때는요, 그래도 박근혜 정권 때는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탄압을 안 했거든요. 뭐 세월호 때 뭐 그때 공보수석 이정현이가 좀 잘 좀 봐주쇼? 뭐 이 정도 한 것 갖고도 재판받고 했지만은. 우리도 뭐 이정현 씨 잘 알지만 그 사람은 무슨 압력 넣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봐달라고 밖에. 공보수석이 아우 성님 나 좀 살려줘, 나 죽겠어, 뭐 이렇게, 그게 사실 수법이거든요. 사람 사는 건데 그것도 부당한 압력으로 재판받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하면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촛불 때는 그래도 공중파 방송 다 많이 나갔어요. 이 시위하는 장면이. 근데 지금 나가냔 말이죠. 그러니까요. 공중파 제대로 안 내보내잖아요. 사실은 저도 뭐 언론 생활하다가 중간에 해직도 되고 강제해직도 되고 그랬는데 이런 정도 같으면 사실은 언론이 제일 먼저 연대 서명이 나와야 합니다. 교수들 나오죠. 의사, 변호사 다 나오는데 언론 쪽은 입 딱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KBS, MBC 뭐 이런 데 봐요. 프로가 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밝힌 최성해 총장 뒷조사하는 거, 이게 그런 고발 프로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 잘못됐다 고발한 사람을 뒷조사하는 프로예요. 그게 저도 나는 시사 무슨 프로지. 조국 뭐 이렇게 까발리나 하고 봤더니 완전히 채성해. 아, 이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공중파를 볼 수가 없어서요. 요새는 저는 저기 보지도 않습니다. 맨 뒤에 채널에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 있습니다. 네. 늑대 형제 가족들이 겨울나기 뭐 이런 프로그램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것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상황을 보면은 참 이래도 과연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물론 뭐 일부 보수 언론들이 참 취재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번 조국 정국에 정말 크게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인데 언론인 개개인 기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수능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친여 매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개발 그 언론사 그 자사 이기주의에 좀 매몰돼 가지고 예, 윗사람들 너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번에 그 밥 오드워드라고 네. 워터게이트 특종한 기자 있어요. 불리처상을 3번이나 받았죠. 예, 예. 그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왔더라고요. 예, 대통령학 책을 쓴 19권이나 썼던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편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다. 예. 예? 예, 대통령은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모으는 자리다. 참 옳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문재인은 나누고 있어요. 나누기 위해서 난도질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4분 5열로 난도질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 사람이 와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가짜뉴스라는 말은 트럼프가 만들어낸 말인데 세상에 이런 말은 없다. 예? 그럼요. 가짜 뉴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억누르기 위해서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고 탄압하고 이게 가짜 뉴스라는 말이 어디 있냐. 물론 뭐 틀린 뉴스도 있고 한데 가짜 뉴스라는 단어는 트럼프가 만든 건데 이건 극히 저주스러운 말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 밥 우드워드한테 물어봤대요. 한국이 가짜 뉴스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뉴스가 나오면 사업자한테 뭐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때리고 뭐 그렇게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법안을 법을 만들려고 하고 만든다 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땡그래져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 이해를 못 하겠다. 예? 정부에 나서서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게 미국이 트럼프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냐. 그렇진 않다고 본다. 왜? 거기는 장관들이나 관리들이 트럼프가 잘못된 짓을 하면은 과감하게 대들고 아니면 사표 내면서 대통령 얼간이 그런데요. 예? 그 틸러슨인가 국무장관 나갈 때 그랬고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하게 많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옳은 말이. 트럼프가 예. 뉴욕타임스 하면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를 예. 자랑하는 예. 신문 아닙니까? 그걸 가짜 뉴스라고 맨날 그렇죠. 하고 앉아있잖아요. 예, 자기 편 아니면 가짜 뉴스.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나라도 크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그게 저변이 깔려 있으니까 그럼요. 되는데 바탕이 튼튼하죠. 예,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언론에 대해서도 저도 다 언론 출신들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언론도 언노련이라든지 기자협회 이런 쪽이 과거부터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친여 뭐 기관 비슷하게 돼가지고 각 언론사들을 꽉 이렇게 컨트롤을 그렇죠. 통제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언론사에서도 그냥 그 뭐 되게 그런 기자협회라든가 또 각 언론 산하의 그런 개별 그 언론사의 노조들이 이런 데 앞장을 서는데 다들 뿔먹은 벙어리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여 매체도 좋고 뭐 시민단체도 좋고 한데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하고 해야지 내 편 네 편이냐만 따져가지고 무조건 옳다. 조국에 대해서도 무조건 비호하고 도덕적인 허점, 범죄 혐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도 다 아니다. 그러니까요. 증거 인멸하고 증거 보존하고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권 후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게 말하자면 친여 세력, 범여 세력의 분화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쪽 그룹들은 아주 뭐 무조건 문재인 지지, 올인 이런 스타일이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유시민 쪽의 그렇죠. 계열들이죠. 그렇죠. 예.
네. 그쪽 계열들이 옛날 참여정부 때는 너무 그 잘못한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뿔뿔이 분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권 후보에도 조사하면 꽤 등수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런 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문재인 홍위병이 돼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안 합니다.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거의 이를 악물고 하는 건데 정의하고는 관계가 없이 무조건 악다구니를 쓰는 거죠. 예, 그게 그런 사람이 유시민, 이해찬. 그렇죠. 예. 진영 논리에 완전히 메모된 사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 그리고 거기에 숟가락 올려놓는 뭐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박원순 뭐 이런 사람들이 숟가락 올려놔서 같은 배를 타는 거죠. 안민석 그래갖고 요즘 보면은 다선 중진 의원들이 거의 숟가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이제 조금 공천 다선 중진 다 이렇게 날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 충성심을 보이자.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신인들 요새 공천하는데 배점을 주고 30%가 가점 이렇게 주고. 20% 가점을 주잖아요. 네. 다선 중진은 좀 감점하는데 특히 하위 20%는 팍 깎아버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네. 또 그 사람들은 특히 뭐 유시민이라든가 이해찬 전통적인 그 친노 세력들은 노무현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검찰을 팍 잡으셔야 하는데 결국 검찰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해서 통제를 못해갖고 결국 노무현의 죽음까지 갔다. 그렇죠. 그런 게 그렇게 있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우리가 물러섰다가는 검찰한테 완전히 잡힌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를 확 그렇죠. 길을 꺾어야 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참여정부 때도 검찰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진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진 않았어요. 그냥 검찰 독립, 중립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했지. 그리고 여권이 총출동해서 검찰 비난하고 뭐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때 송광수 검찰총장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할 때 차라리 내 목을 쳐라 뭐 이 정도 했는데 여권에서는 조용했어요. 지켜보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뭐 문재인을 협박했느니 뭐 아니면 사표 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느니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러진 않았죠. 예. 아 그때 임기 초에도 대선 자금 수사해갖고 안희정이랑 전부 깜빡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검찰이 살아 있었죠. 지금은 윤석열 뭐 그 밑에 그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동안에 계속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에 불리하게만 수사했던 사람이면 말을 안 해요. 국정조사 뭐 해가지고 박근혜 다 집어넣었잖아요. 뭐 대통령 때 이명박부터 그 대법원장 양승태부터 뭐 삼성 회장부터 다 집어넣은 사람인데 적폐 세력이래 갖고 지금 집어넣은 것만 해도 200~300명 99명은 저쪽 편 다 구속하고 죽은 사람만 자살한 사람만 몇 명입니까? 대여섯 명이 자살할 정도로. 4명이죠. 예. 근데 딱 조국 한 명 했다고. 참 그러니까 참 그거를 온 국민을 대통령이 나서 저러니까 국민을 반으로 나눈 거죠. 저는 문재인의 치적이 크게 거꾸로 치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국민을 반동강에 낸 거. 네 편 내 편을 반동강에 낸 거. 또 하나는 공산주의를 하나도 안 무서워하게 된 거. 예? 법무부 장관이 사회주의자라고 선언한 그 법무부 장관 시켜요. 공산주의를 안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점에도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무슨 사진을 다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기를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하도 비난이 심하니까 내렸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 생활을 경제를 하향 평준화 시킨 거. 함께 못 사는 나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 그게 참 큰 지적 아닌가, 거꾸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양심적이랄까 어떻게 보면 유선적 지지자 그룹 중에 또 하나는 저는 참여연대라고 봅니다. 그렇죠. 참여연대고 자본시장팀 그 연구를 많이 해서 그 결과를 내놨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조국 부부가 66억 뇌물수수했다. 경제금융센터 거기 김경률 씨가 다 내놨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참여연대 지금 지도부는
조국 사태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도 안 하죠. 뭐 재벌이다 무슨 삼성이다만 가지고 무슨 마흔번인가 무슨 성명을 냈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옳고 그런 것도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조국이가 거기서 무슨 사법 무슨 감시센터인가 뭐 센터 소장을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분수가 있죠. 그렇죠. 참여연대가 여태까지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거는 그러면은 참여연대 참여자들이 한 자리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다리로서 활용을 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조국을 저렇게 비호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요직에 참여연대 출신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만 또 그 요직이라면 다 괜찮아져요. 그게 70여 명인가 된다. 장관부터 뭐 많잖아요. 청와대 뭐 김상조 실장부터 그렇죠. 뭐 부지기수죠. 손으로 다 셀 수가 없어서 다 좋은 자리에 알짜 자리에 지금 참여연대. 네 편, 내 편을 공동정권이 참여연대하고 문정권이 공동정권 정도. 조문이 공동정권이 아니고요. 조문. 조국 문재인 조문정권이라고 그러던데요. 조국이 더 유입니까? 서열이? 조국이 유일합니다. 조문정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참여연대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정의당 진짜 배지하고 정의를 맞바꾼 그런 행태를 보였어요. 그렇죠. 심상정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개혁과 반개혁이 싸우는 입장에서 우리는 개혁편을 들을 수밖에 없다. 진영 논리로 지금 갔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이 그동안 싸웠던 이미지를 한순간에 다 갉아먹었다고 봐요. 소탐 대실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좀 있으면 이제 선거법 개정에 나서겠죠. 그래서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조금 고기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사자가 왜 그 얼룩말 잡으면은 하이에나가 옆에서 고기 좀 뜯어먹으려고 옆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그런 꼴이 아닌가. 그래서 참 심상정 이런 사람들도 참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대실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과거 그래도 정의당 국민 지지율이 뭐 기대도 높고 또 나름대로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10% 두 자리까지도 갔었어요. 지금 뭐 계속 급전직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가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뭡니까? 안 나오면은 다가 안 찍어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중대입니다. 이중대. 민주당 이중대가 되면 안 되죠. 지지율이 낮으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자기들이 먹는 양이 없는데 뭐 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래도 노회찬 의원이 평가를 받는 게 뇌물은 먹었지만 그래도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냐 이래서 평가를 받는 건데 정의당이 그런 명분을 잃었으니 실리도 따라서 잃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지금 이러한 적극적인 무조건 지지자들이 사실은 뭐 8, 90%가 되고 있죠. 지금 친여 세력은. 그러나 지금 한 10%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비판적 지지랄까? 어떻게 보면 양심 세력이 지금 서서히 꿈틀거리는 게 최근에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허다못해 진주국것이 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친여 인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요즘에 양심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진주국것이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친여 세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자들, 교수들, 지식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은 조금 그 수면 밑에서 고뇌를 표시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근데 이제 이게 불쏘시개가 되면은 저는 올 연말이나 공천이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오르면 확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커요. 민주당이나 이런 쪽이 의원들이 공천 때문에 다들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우선 입구녕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한 번 더 되는 게 목표라 숨을 못 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천 문제랑 연계돼서 그게 숨통을 튀면은 그게 팍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권 분열이 본격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진짜 조국을 지지했던 이 사람들 외골수들이 또 한파가 될 테고 또 조국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옛날에 뭐 대북파, 소북파, 뭐 대윤
대윤 뭐 소윤, 청남, 강남 뭐 이런 것들이 과거 많았잖아요. 이조 시대 분파들이 다 사람을 그렇죠. 중심으로 그렇죠. 영창대군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뭐 인현왕으로 어떻게 그래 갖고 분파가 집권 세력 내에 나눠진 거 아닙니까? 노론, 소론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특정인에 대해서 단죄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걸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아까 진중권 씨 얘기를 했지만 참여연대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투기자본 관심센터 다 아주 대표적인 친여 말하자면 친문 지지 시민 단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 내에서 지금 분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양심 세력들이 다 자기 고백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고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친여가 분파가 본격적으로 되면은 그 참여정부 때도 그 열린우리당하고 막 갈라지는 식으로 그렇죠. 상당히 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DJ에 대해서 비지파라고 있었습니다. 비판적 지지파. 아,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데 어떤 지역구도를 이렇게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찬성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비지파라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놓고도 친박과 비박이 이렇게 나눠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바른미래당 창당까지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집권당 내의 분화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재인 지지도가 지금 뭐 여론조사기관이 뭐 조작한 좀 냄새도 나지만은 지지도가 30%대 밑으로 가면은 이게 분열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대통령이 구심점이 돼서 억지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이게 30%대로 내려간다면 상당히 그건 뭐 분화가 본격화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리얼미터 뭐 일부에서는 조작미터라고 합니다만 거기는 무슨 47%인가 어쩐다고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거 중앙일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거기서는 그런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마사지할 이유가 없는 여론사고 또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응답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 37.9%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맞다고 봐야죠. 그 정도로 봐야죠. 그보다도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광화문에 온 민심을 봐요. 저는 그 친문 세력의 분가가 본격화되고 여권이 여러 가지로 쪼개질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가장 설 자리가 없는 게 너구리파들이라고 봐요. 너구리파. 아, 그래요? 저 이낙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요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자꾸 말 바꾸는 사람들. 처음에 뭐 조국 수사에 대해서 심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또 11시간을 압수수색하고 여자 둘만 있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조국 살리기에 조국 보호에 의해서 그 총리가 다 알면서 이렇게 나서는 거 저는 너구리파들이 결국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구리파가 왜 그 너구리파 하겠어요? 지금 대권 주자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달리기 하는데 옆에 선수들이 다 없어졌어. 나 혼자 달리고 있어. 아, 이거 끝까지만 달리면 내가 1등이네. 금메달이네.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뭐 총리는 그동안 뭐 대선 지지율이 늘 1, 2위 나왔었는데 저 밑에 있던 박원순 시장이 요즘에는 뭐 완전히 쌍지팽이 짓고 나서지 않습니까? 뭐 있기만 하면 나서가지고 문 대통령 지지하고 뭐 검찰 비판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뭐 이리 뭐 잘하면은 다 없어지고 설마 야심 자기는 있는 거죠. 경남 아닙니까? PK고 야심 이낙연은 호남인데 호남한테 주겠나?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기 대권 욕심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깜빵을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나 이거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울시 살림부터 너무 제가 들은 얘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단도리를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황제라고 그러대요. 황제, 서울 살림. 서울시 황제래요. 황제라는데 여러 가지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 뭐 철도공사인가 뭔가 그 산하단체에서 친인척들 그렇게 막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계약직 뭐 이렇게 정규직으로 막 만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라는데 무슨 소리야? 상을 줘야 할 일을
비정규직 없애고 온 거니까 상주하는데 무슨 시정이냐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감사원한테 대든 데는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박원순은 아들부터 영국에서 귀국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본인도 문제부터. 행방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하여튼 참 박원순 시장은 저는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없고 되는 순간 그걸 대권 후보로 내세운 당은 파산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이런 그 집권당 내의 분화를 보면 과거 이조 시대도 그렇고 전에 DJ 때나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든 또 MB 시절이든 그 집권당 세력이 그렇다고 해서 그 지도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를 하고 밀어줄 것이냐의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얘기했던 뭐 진중것이든 참여연대든 경실련이든 투기 자본 감시센터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한국당 지지로는 안 가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착각하면 또 큰 오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위기가 되려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50%가 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야당이 대안인가.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야지 정권의 진짜 위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근데 지난번 10월 3일 그 집회 같은 걸 보면은 어쨌든 한국당이 뭐 주관을 한 건 아니지만 국민적인 어떤 분노. 그래서 정권 교체의 바탕, 밑자락은 깔아떨어진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깔아줬는데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좀 받아야죠. 대안이 될 수 있게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받은 거는 그건 좀 수권 자세.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신감 내지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머리 깎은 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자꾸 변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그리고 통합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으면 중도 세력이 자유한국당에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착각이 조국만 물고 늘어지면 총선은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다.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죠. 두 번째 착각은 검찰은 우리 편이다. 큰 착각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똑같이 이번처럼 그렇죠. 60명 고소고발된 사람들 그렇죠. 보게 되면은 아주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그 착각이고 또 하나는 패스트트랙 막을 수 있다. 저도 그거 착각이라고 봐요. 그거 진짜 열심히 전략을 짜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못 막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골자란 선거법이 처리가 되면은 통과되면은 한국당은 날고 기어도 다수당이 될 수가 없어요. 쪼그라들어요. 과반수도 할 수가 없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인 선거법을 바꾸는데 총력을 다 기울일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정의당하고 뭐 이게 뭐 다른 짜투리 당들 합쳐서 민평당, 어느 정도 정의당 다 합치면 50% 넘으면 A 맘대로 한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과반만 넘으면 되죠. 패스트트랙이 지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쇄신 하나는 과감한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쇄신만 갖고는 안 돼요. 야권이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야권이 통합이 돼. 그렇죠. 그 점이 아주 상당히 앞으로 머리 깎는 데에서 벗어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게.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기록관을 세우라고 했느냐. 나는 싫다. 해갖고 우리 국민들도 밑에 사람들이 충성하려고 저렇게 과잉 충성했나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거짓말 한 거죠. 한쪽에서는 화냈다고 하면서 8월 29일 날인가요? 그럼 국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회의에서 거기서 통과했잖아요. 거짓말 한 거죠, 국민들한테. 그리고 청와대에도 뭐 이순연 그 국가기록원장 그 사람들이 가갖고 3번이나 보고 오고 국정과제로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국정과제고 대통령하고 관련되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야말로 지금 제일 관심이 뭐겠습니까? 퇴임 후에 안전, 자기 기록
그거죠.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에 자료를 그 봉화마을로 가져가서 마찰이 좀 많았잖아요. 수사를 받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NLL 관계 기록은 그 국가기록관에는 없는데 예, 그 맞아요. 봉화마을에는 그 갖고 무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재원인가 만들어갖고 다 그렇죠.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랬죠. 문재인도 아마 그런 뜻이 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땐 최고 관심사인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고 많은 것 중에서 예산이 작아서 모른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최고 관심사인데요. 자기 일인데. 예, 그리고 분노했다는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죠? 요새 분노했다는 말 자주 해요. 요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임명하면은 내가 사퇴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를 했대요. 근데 매일 화만 내나요? 기록관도 그렇게 분노를 했고 제가 보니까 다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아무 때나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 되고 올 때는 얼굴이 선한 인상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인상이 왜 저렇게 바뀌었냐 하고 바뀌었어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텔레비에서 보면 무서운 사람이 돼 있어요. 국내 들어오면 무섭고 저 미국 가면 또 꼬다는 보리자루 같고 우리 속된 말로 무슨 쪼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참 민망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그 기록관 문제도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45번 했거든요. 문재인 3번 했어요. 3번. 그러니까 그 대변인 통해서 매일 화났다. 예? 뭐 그런 얘기만 한마디씩 하는데 그거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고 당연히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경위가 어떠느냐. 그래서 설사 자기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아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내가 사실은 내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내가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랫 사람들한테 다 떠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몰랐는데 밑에 애들이 왜 그렇다 이 짓을 했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간 이 정권에서는 어디다 떠넘기는데 전 정권한테 2조 조선까지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떠넘기고, 밑에 떠넘기고 과거로 떠넘기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참. 지금은 또 글로벌로 다 떠넘겨요. 경제 나쁘니까 글로벌이야. 전부 글로벌 네. 경제예요. 또 가족 문제가 되면 다 마누라한테 떠넘기고. 참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여권 내에서도 양심 세력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정말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제대로 기틀을 잡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